저는 평생 단 하나뿐인 동생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가게를 팔아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대주었죠. 형,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 어느 날 회장이 된 동생은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형, 지금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 믿음의 대가는 10년 징역이었습니다. 저를 주범으로 지목한 진술서 아래에는 제 동생 강인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처참했고 아내는 제게 눈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애 아빠가 사기꾼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세상에 홀로 버려진 제게 동생은 변호사를 통해 돈 몇 푼을 보냈습니다. 굶어 죽지 말라는 회장님의 마지막 성의입니다. 출소 후 삶을 포기하려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감옥에서 선생님의 선량함을 유일하게 알아봐 주셨던 박 회장님께서 전 재산 500억 원을 선생님께 남기셨습니다. 차가운 세문이 열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허파를 가득 채운 공기는 칼날처럼 시렸습니다. 2025년의 겨울 새벽은 제가 기억하던 세상의 그 어떤 새벽보다도 차갑고 낯설더군요. 회색빛 교도소 담벼락 위로 떠오르지 못한 해가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두부 한 모 건네주는 사람 하나 없이 저는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을 뒤져 손에 쥔 것은 닳고 닳아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바로 그 사진이었죠. 시간은 수십 년 전 왁자지껄한 시장 앞 버스 터미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흙먼지 날리는 그곳에서 제 동생 인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 형 가게까지 팔아서 나 서울 보내는 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저는 애써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았던 작은 과일 가게를 부동산에 넘길 때 속이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동생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깟 가게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괜찮다니까. 너같이 머리 좋은 놈은 이런 시골에 썩으면 안 돼. 서울 가서 최고 대학 나오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우리 집안 이제 너한테 달렸다. 제 말에 인호는 기어이 눈물을 보이고 말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의 손에 가게를 판 돈 전부를 담은 두툼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형,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갚을게. 정말이야. 형 호강시켜줄게. 알았다, 이 녀석아. 가서 기죽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돈 떨어지면 바로 연락하고. 그렇게 동생은 제 희망을 싣고 서울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약속 하나를 믿고 공사판 먼지 속에서 청춘을 바쳤습니다. 동생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었고 동생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다시 현재 2025년의 교도소 앞입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젊은 얼굴과 그 옆에서 수줍게 서 있던 동생의 모습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백발이 성성해진 지금의 제 모습은 사진 속 청년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사진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흩어진 가족, 그리고 산산조각난 제 인생. 이 모든 것을 되찾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믿음의 대가를 이제는 제 동생 강인호에게 직접 물어주어야겠습니다. 제 동생 인호가 성공한 뒤 처음으로 회사에 찾아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한 동생의 사무실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제게는 마치 딴 세상 같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죠. 형, 어서 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어느새 다가온 인호는 예전에 촌티를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을 걸친 번듯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워 어깨를 두드려 주었죠.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 정도 길이 대수겠냐. 한참 동안 회포를 푼 뒤 동생은 거대한 책상 위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형 도움이 좀 필요해. 서류에는 제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인호야, 이건 다 뭐냐? 나는 까막눈이라 이런 건 봐도 모르겠다. 너무 큰일 같은데 내가 뭘 알아야 도장을 찍지 않겠냐? 제 말에 인호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이내 서운하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형, 지금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동생이 형한테 사기라도 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형은 나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을, 그것도 제 손으로 키운 동생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다, 인호야. 내가 어떻게 너를 의심하겠냐.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아이고, 형은 이런 거 봐도 몰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나만 믿으라니까. 인호는 제 손에 묵직한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이 가리키는 곳마다 꾸벅꾸벅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찍혀나갈 때마다 동생의 성공에 작은 벽돌 하나라도 보탠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저희 집의 낡은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낯선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제 팔에는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가는 제 모습을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아내와 아이 그리고 모든 이웃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취조실에 홀로 앉아 몇 시간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제 결백과 동생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동생 강인호 회장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동생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절규의 담당 검사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로 서류철 하나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강인호 회장, 당신 동생은 이미 당신을 모든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관련 자료를 전부 우리에게 넘겼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제 모든 죄를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서의 가장 마지막 장, 위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 아래에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인호. 제 목숨보다 더 믿었던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세상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동생이 나타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법정의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제게 남은 것은 차가운 판사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피고 강인철, 징역 10년.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방청석 한 구석에서 아내 선영이가 하얗게 질려 쓰러지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선영아, 여보.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법정 경위들에게 붙들려 어두운 복도 너머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도 잊어버릴 무렵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면회를 왔더군요.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아내는 한참을 울기만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아,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울지 마.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이건 다 오해야. 이노 그 녀석만 만나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민수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애 아빠가 사기꾼이라고 더는 못 살겠어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그만해요, 우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을 무너뜨리는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 인생에서 떠나갔습니다. 얼마 뒤 차가운 쇠창살 아래로 배달된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붙들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밤새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낯선 변호사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인철 씨 되시죠? 강인호 회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인호라는 이름 석자에 저는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제라도 동생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고요. 인호가 보냈다고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테이블 위로 얇은 봉투 하나를 밀어 넣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위자료 명목으로 보내신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굶어 죽지 말라는 회장님의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과거 동생의 대학 등록금으로 쥐어주었던 돈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의가 아니라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가 보내는 완벽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슬픔은 모두 말라붙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얼어붙었을 뿐입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저는 서울역 근처의 좁은 골목길로 스며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저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가족도 돈도 돌아갈 집도 없는 제게 남은 것은 오직 두 다리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다음 날 새벽부터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모여든 수십 명의 사람들 틈에서 저 역시 간절한 눈으로 일거리를 기다렸죠. 마침내 한 건설 현장의 반장인 듯한 사람이 저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우리 현장 가서 일 좀 합시다. 보기보다 뼈대가 튼튼해 보이네. 예. 감사합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반장이 서류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한참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군요. 아, 이 양반 안 되겠네.
텄어. 우리는 빨간 줄 있는 사람은 안 써요. 괜히 나중에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쇼. 그는 제게 신분증을 툭 던져주고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횡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흘깃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과자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제 이마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를 구하는 곳에서도 공장의 단순 노동자를 뽑는 곳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신원이 확실한 분만 채용해서요. 사람은 좋아 보이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정중한 거절은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차가운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찾아 들어간 곳은 보증금도 필요 없는 달세 30만 원짜리 지하 쪽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어 낮에도 불을 켜야 했고 벽에서는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죠. 저의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컵라면으로 첫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공동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경제 뉴스 시간이더군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혁신 기업가 IH홀딩스의 강인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단기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제 동생 인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도 비껴간 듯 그는 더욱더 멋지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헌신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없었을 겁니다. 가족의 헌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으로 쏟아졌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지하 쪽방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형을 앞에 두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지지를 이야기하는 저 위선적인 모습. 그 간극 속에서 제 분노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놈을 위해서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지옥에 던져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쪽방에서 절망에 잠식되어 가던 제게도 한때는 사람의 온기를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은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교도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제게 주어진 일만 하며 하루하루를 소멸시키듯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를 모두가 유령처럼 취급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를 유심히 지켜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형기를 채우고 있던 박 회장님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처럼 거친 말을 쓰지도 않았고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만 읽던 그분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기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몸이 불편하셨던 회장님이 배식판을 들고 가다 휘청거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죠.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분의 팔을 부축하고 식판을 받아 자리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별 말씀을요. 식사 마저 하십시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운동 시간이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네셨습니다. 자네는 죄를 짓게 생긴 얼굴이 아니야. 눈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구먼. 처음으로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나도 평생 사람 상대하는 사업을 했어.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지? 회장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회장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구먼. 그래서 그렇게 눈빛이 죽어 있었던 게야. 하지만 기억하게. 썩은 건 자네가 아니라 자네를 배신한 세상이야.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을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그분을 부축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이곳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장님의 병세는 깊어졌고 결국 교도소 내 작은 병동에 눕게 되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날 밤 회장님께서 제 손을 힘겹게 붙잡으셨습니다. 인철이, 자네, 내가 자네 같은 아들 하나만 있었어도 내 인생이 이리 허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기운 내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마지막 부탁일세. 억울하게 살지 말게.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걸세. 그때는 자네 인생을 꼭 되찾게나. 알겠는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잿더미 같던 제 마음속에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온기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불씨 하나가 훗날 제 남은 생을 전부 불태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쪽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희미한 백열등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정과자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세상 어디에도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낡은 중고 휴대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연락이라도 올까 싶어 며칠 전 겨우 마련한 것이었지만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던 전화기였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인철 선생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차분하고 정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강인철입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고 박태준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김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태준 회장님. 교도소에서 아버지처럼 따랐던 돌아가신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무슨 일로?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본인의 전 재산을 강인철 선생님께 남기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상속하실 유산은 총 500억 원입니다. 50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실감 없는 그 액수에 저는 이것이 분명 잔인한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저를 조롱하는 것일 테지요. 지금 장난합니까? 어느 놈이 시켜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람 잘못 골랐소. 당장 끊으시오. 제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회장님께서 만약 선생님께서 믿지 않으시면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은 건 자네가 아니라 자네를 배신한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낡은 책갈피 사이에 끼워두셨던 흑백 사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교도소 운동장에서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해주셨던 위로였고, 낡은 사진은 돌아가신 제 부모님의 사진으로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결국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10년의 세월, 동생의 배신, 아내와의 이별, 세상의 멸시. 그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듯이 버텨온 제 비참한 삶에 하늘에 계신 회장님께서 쥐어주신 마지막 기회에 대한 피눈물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피눈물 섞인 맹세였습니다. 김정현 변호사와 함께 서울 시내의 가장 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 남루한 옷차림을 본 입구의 경비원이 잠시 저를 막아섰지만 김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자 그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더군요. 저희는 곧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맨 위층의 VVIP 라운지로 안내되었습니다. 제 평생 살던 집보다도 넓고 화려한 그곳에서 저는 소파 끝에 겨우 몸을 걸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행의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인철 회장님, 저희 은행을 믿고 큰돈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저에게 바로 말씀만 하십시오. 회장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름 뒤에 존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강인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새 통장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지점장이 건넨 빳빳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강인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평생 세어본 적도 없는 0이 끝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최고급 양복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를 기른 노신사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여기서 가장 점잖고 단정한 것으로 부탁합니다. 누가 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옷으로요. 제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몸의 치수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짙은 감색의 정장 한 벌을 제게 건넸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지하 쪽방에 남루한 정가자가 없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었지만 그 무게를 당당히 버텨낸 위험 있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을 수 있는 작은 방을 부탁했습니다. 단아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들어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무엇으로 준비해 드릴까요? 여기서 가장 따뜻한 밥과 찌개로 한 상 차려주시겠소? 곧이어 제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12첩 반상이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지난 10년간 늘 차갑고 딱딱한 밥만 씹었던 제게는 눈물겹도록 그리웠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밥을 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밥을 넘길 때마다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이 제 몸속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이토록 가슴 벅찬 것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게 허락된 두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배신한 동생 강인호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뒤 저는 가장 먼저 싸움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서울 도심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죠. 안에는 최신 컴퓨터와 여러 개의 모니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건 전쟁을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법을 아는 지혜였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해 주었던 김정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오피스텔로 와주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아직 사무실이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동지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리한 부탁 하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지난 10년의 억울한 사연과 동생을 향한 복수 계획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모든 것을 걸고 저를 배신한 세상과 싸우려 합니다. 그 길에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동지를 되어주시겠습니까? 제 말에 김 변호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잇는 분을 돕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로서 그 싸움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천만 대군과도 같은 법률적 지원군을 얻었지만 제게는 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제 손과 발이 되어줄, 제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명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수년 전 제 과일 가게에서 땀 흘려 일하던 청년 최민준 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앳된 청년이었던 민준이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세상에 살아계셨군요. 저는 사장님이 그런 일을 저지를 분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는 과거 저를 둘러싼 흉흉한 소문 속에서도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김 변호사에게 했던 것처럼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부터 아주 위험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 동생 강인호에게 내가 당했던 고통을 몇십 배로 갚아줄 생각이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게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 자네의 그 총명한 머리와 정직함이 필요하다. 내 눈과 귀가 되어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어야 해. 대신 가정을 가진 몸이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나? 민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게 사장님은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셨습니다. 위험한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저희의 비밀스러운 오피스텔에 3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저와 법이라는 칼을 쥔 변호사, 그리고 정보를 꿰뚫는 눈을 가진 민준이까지. 드디어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제 동생 강인호의 제국에 균열을 낼 차례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동지들을 얻은 그날 밤, 저희는 오피스텔에 모여 밤을 새웠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제 동생 강인호가 이룩한 거대한 제국,
IH홀딩스의 모든 정보가 낱낱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동생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IH홀딩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정보를 분석하던 최민중 군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대진화학이라는 작은 중소기업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동생분의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 부품인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이 대진화학 단 한 곳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독점이라고? 이노 그놈 성격에 그런 중요한 회사를 남의 손에 그대로 뒀을 리가 없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대진화학 사장이 워낙 깐깐한 성격이라 대기업에는 절대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강인호 회장도 몇 번이나 인수를 시도했다가 문전박대만 당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공급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동생의 목을 잴 칼자루가 바로 저기에 있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가 제 마음을 읽었는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에 설립해둔 유령 회사를 통해 접근하면 저희의 정체를 완벽히 숨길 수 있습니다. 그 고집센 사장이 정체도 모르는 회사에 자기 목숨 같은 회사를 팔겠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지. 시장 가격의 2배, 아니 3배를 현금으로 제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령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진화학 사장에게 접촉했고 그의 평생을 바친 회사 가치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도 압도적인 돈에 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더군요. 며칠 뒤 대진화학의 모든 지분은 조용히 저희의 손안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저는 민준이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준아, 지금부터 대진화학의 새로운 방침을 IH홀딩스에 전달해라. 네, 사장님. 즉시 공급을 중단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이르다.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서서히 숨통을 조여야 해. 먼저 다음 달부터 공급 가격을 3% 인상한다고 통보해라.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적당한 핑계를 대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지시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주던 어음 결제, 전부 즉시 현금 결제로 바꾸라고 해라. 그리고 납품 기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루 이틀씩 일부러 늦춰서 보내. 아주 사소한 업무 실수인 것처럼 보이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폭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균열입니다. 저는 제 동생의 탐욕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에 바로 그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동생을 향한 복수가 첫 발을 내딛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되찾는다 한들 잃어버린 가족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민중 군에게 제 아내 박선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가져온 소식은 제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재혼은커녕 지방의 한 작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고되게 일하며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빚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이름도 바꾸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아내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고급 승용차에 편안한 가죽 시트에 앉아 있는데도 제 마음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아내가 겪었을 고통과 서름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차마 내리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온 간병인들 무리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제 아내 선영이었습니다. 곱던 얼굴에는 고단한 세월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거칠어진 손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기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아내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선영아.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왜 온 거예요? 여보, 나야. 인철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동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제 말을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다 잊고 겨우 살만했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발 그냥 가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내는 울면서 제게 애원하듯 소리치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건물 안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본 것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라는 존재가 다시 불러일으킬 과거의 고통과 수치심에 대한 공포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제 아내의 마음에 쌓아 올린 저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몇백 배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뒤 며칠간 제 마음은 복수심보다 착잡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죠. 제 동생 강인호의 숨통을 조일 두 번째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대는 바로 시청의 대강당에서 열리는 신도시 개발사업권 입찰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동생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직접 가는 대신 오피스텔에 앉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현장을 모니터로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 인호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마치 왕처럼 자기 팀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김이사, 다른 놈들 신경 쓸 것 없어. 어차피 이 사업은 시작부터 우리 거야. 예산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해. 옆에 앉은 임원에게 거만하게 지시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입찰이 시작되자 가격은 예상대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고 마침내 동생의 회사만이 단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500억 IH 홀딩스 더 없으십니까? 카운트 들어가겠습니다.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인호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김정현 변호사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7번 참가자라는 이름으로 익명의 전화 입찰을 신청해 둔 상태였죠.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기 직전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깐, 전화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7번 참가자 4천억 원.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김이사에게 무언가 거칠게 지시했고 입찰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500억, 5천억. 김 변호사는 제 눈짓에 따라 동생이 부르는 가격 위로 언제나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인호는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판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예산을 너무 초과합니다. 이러다가는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시끄러워. 내 말 안 들려? 어떤 놈인지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무조건 따내.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김 변호사가 저의 마지막 지시에 따라 입을 열었습니다. 6천억 원. 그 액수를 듣는 순간 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천억. 7번 참가자에게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선언과 함께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인호는 7번 참가자, 대체 어떤 놈이야? 라고 소리치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동생의 미래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수많은 돈이 남아 있었지만 제 동생의 얼굴에 떠오른 저 절망과 불안의 그림자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아주 짜릿하고 값진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이후 저는 제 아들 민수의 소식을 수소문했습니다. 이 녀석은 다행히 엇나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더군요. 아비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줬는데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자라준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고 며칠 뒤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교정은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처럼 이질적으로만 느껴졌죠. 저 멀리 야외 카페에 앉아 저를 기다리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제 허리춤에 겨우 닿던 그 작은 아이는 어느새 저보다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 지냈느냐? 제가 앞에 다가가 앉자 아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겁니까? 10년 만에 만난 아들의 첫마디는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아비가 되어서 10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봤으니 얼마나 컸나 싶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미리 준비해간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아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그 봉투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얼굴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시게요? 10년 전에 우리 가족을 그렇게 박살내놓고. 민수야, 그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 오해요? 됐습니다.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겁니까? 그 더러운 돈으로 제 입이라도 막으시려고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치우세요.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요? 어딜 가나 사기꾼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은 듯이 숨만 쉬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그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억울함보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한테 아버지는 10년 전 교도소에 들어간 그날 죽었으니까. 녀석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아 아들이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식어버린 커피 잔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을 향한 복수는 제 분노를 사기면 그만인 싸움이었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이 제 아들의 가슴에 깊이 박아놓은 저 비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빼낼 수 있을지 도무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험난한 싸움은 바로 제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만남 이후 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깊숙한 곳으로 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벽을 밖에서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다음 목표는 동생의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튼튼한 기둥, 바로 그의 오른팔인 윤석현 이사였습니다. 최민중 군의 조사에 따르면 윤 이사는 회사 창립 때부터 동생과 함께한 1등 공신이었지만 언제나 동생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의 공을 가로채기 일쑤였고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를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남의 가장 은밀한 한정식집 밀실에서 윤 이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유령 회사의 회장인 저를 단순한 해외 투자자쯤으로 생각하는 듯 잔뜩 경계심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인사 대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이사님, 제가 이사님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세간에는 강인호 회장이 천재적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다르더군요. IH홀딩스의 신화는 사실상 윤 이사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의 속내를 찔렀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말입니까? 제가 아는 강 회장은 윤 이사님의 빛나는 공을 가로채고 툭하면 사람들 앞에서 개처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만. 맞습니까? 제 직설적인 말에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경계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지난 세월 그가 겪었을 수모와 분노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이사님, 저는 이사님을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사님께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가 인수한 대진화학의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곧 다른 여러 회사들도 제 손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회사들을 모두 묶어 IH홀딩스를 뛰어넘을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초대 사장으로 바로 윤 이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제 파격적인 제안에 윤 이사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욕망,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저를 어떻게 믿고 그런 중책을. 나는 평생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어. 내 그 판단이 단 한 번 틀렸을 때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윤 이사님을 보니 내 눈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군요. 나와 함께 새로운 판을 짜보시겠습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윤석현, 지금부터 회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은 하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의 억눌린 꿈을 사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지요. 저는 그날 밤 제 동생의 가장 날카롭고 유능했던 창을 빼앗아 그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는 빗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생의 제국을 향한 복수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더 큰 전쟁은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다시 아내가 일하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무가내로 다가가는 대신 미리 연락하여 병원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잠시만 만나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먼저 도착해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아내가 잔뜩 경계하는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앉은 벤치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또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는 대신 제 옆에 놓아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소. 이것만 전해주고 갈 테니. 그게 뭔데요? 저는 벤치 위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저를 괴롭혀온 진실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의 진짜 이유가 들어있어.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바라볼 뿐 선뜻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지만 당신과 내 아들 민수 두 사람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소. 저는 봉투를 손으로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뭉치는 10년 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계약서의 원본이요. 법을 모르는 당신이 보기에도 분명 이상한 점들이 보일 거요. 그리고 이 작은 녹음기에는 당시 내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내 동생 강인호에게 협박을 당해야만 했던 한 직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어. 제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소. 당신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내가 감히 어찌 다 헤아리겠소. 다만 진실만은 알아주시오. 당신의 남편 그리고 민수의 아비였던 내가 가족을 버린 그런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니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를 돌아 미련 없이 공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벤치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안에 있던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는 그날 자신이 10년간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통째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의 첫 조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진실의 조각은 아내의 마음에 쌓여있던 불신과 원망의 둑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아주 미세한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을 낸 이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댐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니까요. 저희의 예상대로 익명의 경쟁자에게 신도시 사업권을 빼앗기고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 동생은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희의 감시망에 동생의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채 시장의 가장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는 거물, 명 회장의 소굴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천박한 기운이 감도는 고급 요정의 밀실. 제 동생 인호는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명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 회장님, 접니다. 강인호입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명 회장은 입에 문시가를 느릿하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인호의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습니다. 강 회장, 천하의 강인호가 나를 다 찾아오고 웬일인가? 은행이란 은행에서는 돈줄이 전부 다 막혔나 보지. 그 노골적인 조롱에도 인호는 굴욕을 참아내며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지금 급한 불만 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빌려주신 돈의 2배, 아니 3배로 갚겠습니다. 3배? 하하. 강 회장은 아직도 애들 장난 같은 소리를 하는군. 나는 그런 푼돈 이자 노름에는 관심 없어. 명 회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피 냄새가 나는 악마의 계약서였습니다. 대신 자네 회사 지분 30%를 담보로 내놓게. 딱 1달 주지. 1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그 지분은 깨끗하게 내 것이 되는 걸로 하고. 어때 할 텐가? 지분 30%. 그것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인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자신의 제국을 팔아넘기는 계약서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저희 오피스텔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중 군이 미리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 덕분이었죠. 사장님, 물었습니다. 강인호가 결국 명 회장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정현 변호사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리 명 회장과 접촉해 두었습니다. 강인호가 갚지 못할 빚의 담보는 만기가 되는 즉시 저희 쪽에서 몇 배의 웃돈을 주고 인수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에서 절망적인 얼굴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동생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은 눈앞에 작은 불을 끄기 위해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찍은 도장은 바로 제 손으로 파놓은 마지막 함정의 문을 스스로 잠그는 열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올가미는 완벽하게 조여졌고 사냥이 끝났음을 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진실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준 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초조한 마음을 누르며 복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어쩌면 아내는 진실을 외면하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체념해 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토록 그리워했던 제 아내 선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를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아내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당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그 차가운 곳에 혼자 버려두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아내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 위로 지난 1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요. 나라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요.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혼자 다 견뎠겠소? 당신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 제 위로에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민수 우리 아들한테 제가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모자라도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보,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내의 고백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저는 아내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저를 배신한 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눈물을 쏟아내는 아내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가 겨우 진정한 뒤 저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지난 10년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앗아갔소.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따져서 무엇하겠소. 다만 우리가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만큼은 다시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겠소? 제 물음에 아내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거듭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당신 곁에서 평생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1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아들 민수라는 더 높고 험준한 산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 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다시 돌아와 주었으니까요. 아내의 진심을 확인한 뒤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제 동생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바로 강인호의 피와 땀, 아니, 저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IH홀딩스의 본사였습니다. 그날 회사의 가장 높은 층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습니다. 자금난에 휩싸인 동생 인호는 앉아있는 임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은행은 물론이고 이제는 사채업자들까지 전부 등을 돌렸는데 이대로 앉아서 회사가 망하는 꼴을 구경만 하란 말이에요. 임원들은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인호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잘 다려진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의 제가 김정현 변호사와 최민중 군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알아본 것은 제 동생 강인호였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형, 내가 왜 여기에 나타나? 저는 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강인철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과거의 일을 어렴풋이 아는 늙은 임원 몇몇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이 IH홀딩스의 새로운 주인이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인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보안팀 불러서 저 미친놈 끌어내. 당장?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정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강인호 회장. 여기 이 서류들은 명동의 명 회장에게 담보로 잡혔던 당신의 회사 지분 30%를 저희가 오늘부로 합법적으로 인수했다는 증서입니다. 이어서 최민중 군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그 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지난 몇 달간 저희가 여러 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 꾸준히 매입한 우호 지분 21%입니다. 합쳐서 51%, 과반이 넘는 지분입니다. 그제야 인호는 깨달은 듯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히던 익명의 경쟁자, 보이지 않던 그 거대한 손의 주인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녀석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의 가장 상석, 바로 동생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내 이름과 내 가족, 내 인생 전부를 말이다. 저는 동생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내 것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제 말에 녀석이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빼앗으러 왔다. 지금부터 이 회사의 사장 자리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회수하겠다. 이것이 나의 심판이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간은 완전히 멈춘 듯 했습니다. 10년 전 법정에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끌려나가던 제 모습과 이제는 회장석에 서서 차가운 심판을 내리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동생의 왕자를 빼앗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저의 또 다른 칼날은 세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동지인 최민중 군이 미리 준비해둔 동생의 모든 비리 증거 자료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었던 순간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동생의 숨통을 조이는 동안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제 동생 강인호의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IH홀딩스의 강인호 회장이 과거 자신의 친형에게 수백억 원대 사기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가로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된 녹취 파일과 내부 장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의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동생의 제국이 무너졌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너 리스크를 넘어선 기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최악의 스캔들입니다. IH홀딩스의 주가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역시 들끓었습니다. 천재 사업가의 두 얼굴, 친형을 배신한 페류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제가 10년간 뒤집었었던 사기꾼이라는 누명은 단 몇 시간 만에 진짜 주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IH홀딩스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과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성난 투자자들이 뒤엉켜 건물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강인호 나와라. 내 피 같은 돈 물어내. 이 악마 같은 사기꾼 놈. 우리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져라. 그들의 절규는 10년 전 법정에서
홀로 울부짖던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회장실에 갇힌 채 창밖을 내려다보던 동생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성난 인파를 뚫고 곧장 동생이 있는 회장실의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습니다. 강인호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잠시 후 동생은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10년 전 제 손목을 조여왔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어두운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죄인처럼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온 세상이 지켜보는 대낮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수갑을 찼습니다. 제가 땀 흘려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갔던 그 녀석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동생을 위해 준비한 가장 공정하고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새로 마련한 집의 조용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그놈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하다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제가 기다리던 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넋이 나간 표정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저를 쏘아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어서 들어오너라. 아들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서재로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훌쩍 커버린 녀석의 등이 10년 전 제 앞에서 울먹이던 어린 아이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한참 만에 겨우 쥐어짜낸 아들의 목소리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비도 몰라본 이 불효자식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은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내가 뭘 알았겠느냐? 내 잘못이 아니다.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지난 10년간 녀석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를 그렇게 외롭게 만든 것은 이 못난 애비의 탓이다. 진작 찾아와 진실을 알려주지 못해서,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비가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토해내듯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막고 있던 10년의 원망과 아들의 가슴을 짓누르던 10년의 오해가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비로소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진정한 아들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도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한번 찾아가 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말에 아들은 죄스러운 얼굴로, 하지만 이전보다 한결 단단해진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빼앗겼던 수천억의 돈보다 제 아들의 그 눈물 한 방울이 몇만 배는 더 귀했습니다. 복수는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차갑게 식혀주는 일이었지만 제 아들을 되찾는 것은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본 그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정리하고 저는 김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거센 비 때문에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회사의 정문을 막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 형체 하나가 위태롭게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차 세워요. 놀란 김 변호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비에 흠뻑 젖은 생쥐골의 사내가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얼굴, 바로 제 동생 강인호였습니다. 녀석은 검찰의 수배를 피해 도망치던 중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온 것이겠지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녀석은 저를 향해 다가오다 말고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 나야, 인호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형. 녀석은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와 제 구둣발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동생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천벌을 받을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빌게, 형. 응? 저는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발밑에 엎드려 울부짖는 동생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떤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눈을 보고 말해라, 인호야. 제 말에 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더냐? 제 질문은 녀석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동생은 무너져 내리듯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아니 없어, 형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형은 언제나 옳았는데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형을 배신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마침내 저는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왔던 모든 억울함이 그 한마디 고백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내가 저지른 죗값을 온전히 치러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녀석에게서 등을 돌려 차에 올라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동생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생의 그 마지막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심장 깊숙한 곳에 얼어붙어 있던 10년 묵은 한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함께 저의 길고 길었던 복수도 그렇게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생의 마지막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차에 올라탔을 때 차 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 달리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김정현 변호사도 운전석에 앉은 최민중 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은 저의 마지막 선택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동생의 형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저 악마를 제 손으로 끝장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제 차가운 목소리에 김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며 되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동생분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동생은 10년 전 내 등에 비수를 꽂고 내 가족을 흩어지게 만든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차창 밖에 있는 저자는 그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죄인일 뿐입니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제 단호한 대답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거웠던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나의 복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동생을 죽이는 것도 똑같이 짓밟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 둘째는 동생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법의 이름으로 아주 공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적인 복수가 아닌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놈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제 정말 다 끝난 겁니까?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민준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도둑 맞았던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되찾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다. 어느새 차는 제가 새로 마련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2층 서재의 창문에서 따뜻하고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지난 10년간 오직 복수심 하나로 버텨왔던 제 까맣게 타버린 마음속 빈자리를 이제 저 따뜻한 불빛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제 동생이 법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며칠 뒤였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민수는 새로 마련한 집의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저희 세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낸 소박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가슴에 쌓아왔던 말들이 무거운 침묵이 되어 우리 사이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멋쩍게 웃으며 저희 부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했더니 맛이 어떨지 모르겠네. 어서들 먹어요. 다 식겠어. 아들의 숟가락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숟갈을 크게 뜨고는 이내 된장찌개를 맛보았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 말에 저도 조심스럽게 찌개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제 두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 된장찌개 맛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오. 제 한마디에 애써 눈물을 참고 있던 아내의 눈시울도 결국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당신 그 차갑고 험한 곳에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녔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았어. 당신이랑 우리 민수가 나 때문에 더 고생했지. 다 이 못난 애비를 만난 탓이요. 내가 죄인이요. 제 자책 섞인 말에 아들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원망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이라며 자책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 위로 지난 10년의 아픈 세월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만. 이제 지난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모진 세월이 잘못이었지.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소.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맙시다. 응? 제 말에 아내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희 식탁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이 차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눈물겹고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1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저희 가족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가족과의 재회로 제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며칠 뒤, 저는 세상의 소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찬 호텔의 기자회견장은 저의 복수국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단상 위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저를 향해 쏟아지는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강인철 회장님, 동생인 강인호 전 회장에 대한 통쾌한 복수에 성공하셨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10년 묵은 한을 모두 푸셨습니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역시나 복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아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 그 끝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남게 되는 허무한 것입니다. 제 예상 밖의 대답에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숭고한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신 고 박태준 회장님의 이름으로 새희망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더 큰 혼란에 휩싸였죠.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새희망 재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런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저 차갑고 어두운 교도소 바닥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회견장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막대한 재산은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의 선량함 하나만을 믿고 맡겨주신 고 박태준 회장님의 숭고한 뜻이 담긴 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돈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부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재단의 목표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희망 재단은 앞으로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억울한 재소자들의 법률 지원을 돕겠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 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겨진 그 가족들의 생계를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회견장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그 침묵을 깨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다란 함성이 되어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저를 더 이상 복수에 성공한 강인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새희망 재단의 강인철 이사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의 복수를 위해 쓰일 수도 있었던 돈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박 회장님께서 저를 통해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던 유산이었을 겁니다. 제 동생이 프리스호에 수감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저 역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저는 1년에 단 하루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곳은 바로 하늘과 맞닿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위치한 저희 새희망 재단의 물류창고입니다. 그곳에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제 동생 강인호가 묵묵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는 최민중 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창고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동생은 수십 명의 다른 노동자들 틈에 섞여 묵묵히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노동으로 다져진 거친 몸,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얼굴을 한 늙고 지친 노동자 한 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창고를 관리하는 소장이 제 차로 다가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올해도 먼 길 오셨습니다. 그래요, 소장. 저 사람은 별일 없습니까? 저는 턱짓으로 땀 흘려 일하는 동생을 가리켰습니다. 소장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 강인호 씨 말입니까? 그냥 늘 저렇습니다. 누구와 말 한마디 살갑게 섞는 법이 없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늘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습니다.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하는데 꼭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기계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소장은 무언가 생각난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얼마 전에 창고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혼자 몰래 밥을 챙겨주는 건 봤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본 저 사람의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잠시 복잡해졌습니다. 소장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도 죗값은 충분히 치른 것 같은데 이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나르는 동생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닐세.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지. 언젠가 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의 마음을 되찾는 날 하늘이 저 사람을 용서하게 되겠지. 나는 그저 그날이 올 때까지 지켜볼 뿐이네. 저는 1년에 단 하루 저곳을 찾아 제 동생이었던 남자의 모습을 눈에 담고 돌아옵니다.
그것은 저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잔인한 의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용서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어렵고도 숭고한 것인지를 제 자신에게 매년 되새기게 하는 저만의 성찰의 시간인 셈입니다. 제 동생이 땀으로 죗값을 치르기 시작하고 저희 가족에게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십수년간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산소로 가기 전 저는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과일 가게를 하며 청춘을 바쳤던 저의 옛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제 뜻을 이해하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주었습니다. 십수년 만에 다시 찾은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골목 어귀의 낡은 국밥집과 기름 냄새 풍기는 전집은 옛 모습 그대로더군요. 제가 출소 직후 일자리를 구걸하다 문전박대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저분 강 사장님 아니신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저를 알아본 한 상인이 소리치자 시장 골목의 모든 시선이 저희 가족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과거 저를 경멸하고 멸시하던 눈빛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소. 우리가 다 오해를 했지, 쯧쯧. 저렇게 착한 양반을. 그러게 말이야. 동생놈이 아주 악마였더구먼. 사람들의 말을 뒤로하고 묵묵히 걷던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국밥집 주인이 황급히 가게에서 뛰쳐나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더니 이내 제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 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고개 드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그때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사장님께 그토록 매정하게 굴었던 거 밤마다 생각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때 사장님 심정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저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야트막한 언덕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저희 세 식구는 정성껏 잡초를 뽑고 비석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따라 올린 맑은 술 한 잔 위로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늦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이름을 한때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을 다시 깨끗이 닦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를 버렸던 아내도 저를 원망했던 아들도 이제는 제 곁으로 모두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선 아내와 아들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두 발 뻗고 편히 쉬십시오. 남은 저희 가족은 서로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나란히 서서 부모님을 향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도 원망의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늦게나마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는 안도감과 되찾은 가족에 대한 감사함만이 따스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산소를 다녀온 뒤로도
참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듬성듬성 내려앉았고 제 아들 민수는 이제 저를 쏙 빼닮은 아들딸을 둔 듬직한 가장이 되었죠.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폭풍우는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저희 집 거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제 무릎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는 어린 손주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만든 비행기예요. 엄청 멋지죠? 7살 배기 손주 녀석이 자신이 만든 삐뚤빼뚤한 비행기를 자랑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 우리 강아지 아주 잘 만들었구나. 이거 잘만 날리면 하늘 끝까지 날아가겠는데? 제 말에 신이 난 손주가 깔깔거리며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마주보며 웃더군요. 아버지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다 좋네요. 그러게요. 할아버님께서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걸요.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깎던 아내 선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요. 특히 당신 손주 녀석이랑 그만 놀고 이리 와서 좀 드세요. 그러다 저녁밥 맛없다고 할라. 아내의 잔소리마저 정겹게 들리는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행복한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길고 길었던 인생의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죠. 제게 갑자기 찾아왔던 500억이라는 돈은 깊고 어두운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 올려준 기적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쓸쓸히 사라져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지금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진정한 유산은 통장 속의 그 숫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아내의 주름과 이제는 저보다 더 듬직해진 아들의 어깨, 그리고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저 어린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름 석자. 이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소중한 이들의 손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어쩌면 이 평범하고도 당연한 진실 하나를 깨닫기 위한 아주 길었던 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